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겨환 스픽스 대표입니다. 요즘 주식 투자하고 계십니까? 뛰어들었다. 야, 효과 보고 있다. 그런데 내가 산 주식은 오히려 왜 거꾸로 떨어지느냐? 이런 분, 주가 5천 시대에 제대로 된 재테크 자본시장으로 여러분 참여하고 계신가요? 진보를 위한 주식 투자 베스트셀러 5만 부 이상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왜 이광수 열풍이 불고 있는지 저자인 이광수 광순회복덕방 대표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야말로 열풍입니다. 아니 별 말씀. 네. 와, 진보도 주식 투자에서 부자 돼야 한다. 그게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직결된다. 이런 논리 명쾌하기도 했고 지금까지 듣지 못한 이야기였는데 반응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동안 그 일종의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일종의 진보에서 투자라든지 이런 얘기를 한 분이 많지 않으셔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또 하나 뭐냐면 세상이 크게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함께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좀 호응해 주시고, 사실은 운이 좋았죠. 주식시장이 좋으니까. 운이 좋은 걸 알아맞춘 거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승 국면에서 여러분 빨리 알아차리고 지금이라도 참여하십시오. 평균적으로 우리가 예금을 넣는 것, 그리고 지금 주식에 투자하는 것, 자본가에 비해서 일반 중산층은, 그리고 또 저소득층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 지금 비율로 보더라도 절대로 부자가 된다, 또는 부자를 따라갈 수 없다. 그래서 오히려 부의 양극화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것을 통계적으로 그대로 설명을 해 주셨고,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응이 이제 굉장히 뜨겁게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천 넘어서 이제 한국의 주식시장 정상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정치가 그렇게 내세우는 거는 뭔가 국민들이 이제 함께해야 크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재명 정부 안에서는 같이 함께 주식 투자를 해서 이렇게 주식시장 올라가는데 특히 빈부격차도 해소되고 불평등도 좀 줄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좀 간절했고요. 그런 마음이 좀 많은 분들한테 전달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실제적으로 책이 얼마나 팔린다 이거보다도 많은 분들이 계좌를 열고 나 주식 투자 시작했어, 당신 때문에 나 주식 투자를 좀 해서 조금 이익이 나고 있어, 이 말씀이 너무 기뻐요.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고 다시 이제 더 재밌는 방송 내용과 질문을 드릴 텐데,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러니까 늦지 않았다는 단어가 가진 여러 가지 함의가 있겠지만, 이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뭐냐면 함께 해야 된다. 그리고 행동해야 된다. 그래야 세상이 바뀐다. 네. 그리고 미래가 바뀐다. 제가 여기서 꼭 전제하고 싶은 건 주식 투자 지금에서 내가 돈을 엄청나게 벌 겁니다, 주가가 더 오를 겁니다, 이거하고는 별개로 행동을 해야 뭔가 바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와 행동을 좀 촉구하는 거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평균적으로 연소득 한 4, 5천 정도 된다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한 어느 정도 투자를 하면 됩니까? 예를 들어 내가 현금을 한 5천에서 1억 정도 가지고 있다. 이런 정도면 주식에 얼마쯤 투자를 하면 됩니까? 권유를 해 주신다면 비율로. 저는 50% 이상 했으면 좋겠어요. 여윳돈이 한 1억 이상 한 5천 정도 주식을 하는 것이 괜찮다. 맞습니다. 그리고 종목은 그럼 5천만 원 같으면 한 몇 종목 정도 사는 게 좋습니다. 종목을 많이 가질 필요는 전혀 없고요. 이제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세 종목이네. 세 종목이네. 좀 익숙하시거나 나 주식 투자 좀 경험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5종목. 그다음에 핵심은 뭐냐면 지금 한국의 주식 시장을 사는 거기 때문에 개별 종목을 무리해서 사는 것보다 지수. 예, 지수에 대한 투자. 지수의 투자를 좀 비중. 이재명 대통령이 한 종목들 이렇게 해서 선별해서 투자하시면 좋고, 한두 개 종목을 한다면 이제 시장을 지금 주도하는, 예를 들어서 반도체라든가 이런 종목을 투자하시는 게 지금은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처럼 초보가 이제 참여할 때 그래도 야 기왕에 뛰어드는데 돈 좀 많이 벌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몰빵을 한다거나, 또는 오히려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잠재력이 있는 이제 일종의 저평가주에 투자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초보가 하면 안 되죠. 초보뿐만 아니라 그거는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도 지양해야 되는 투자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투자는 이게 주식 투자할 때 상승이 확률이 50%고 하락이 확률이 50%입니다. 어떤 경우가 와든 그걸 이제 염두에 보고 투자하셔야 하기 때문에 내가 주식 투자를 해서 꼭 돈을 벌 거다,
이런 어떤 확률이 높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항상 불확실성에 대응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뭐 신뢰를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 건 중요한데 그 믿음에 기반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중에서 하는 말로 막 몰빵을 한다거나 예. 막 변동성이 크고 위험한 주식을 나는 10배 될 거야 이렇게 투자하는 건 옳지 않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대체로 언론에 이제 나오는 거는 대박 난 거, 야, 뭐 샀는데 2달 만에 3배 올랐더라. 또 쫄딱 망한 거는 괜히 이제 위험 투자인 거 알면서 갔다가 아예 깡통됐더라. 그리고 또 신용으로 투자 많이 해가지고 오히려 하락장에서는 반대 매매 때문에 다 날렸다. 뭐 이런 이야기가 주로 이제 뉴스가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뉴스는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소수에 불과하고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투자의 목적이 뭐 부자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부자라는 단어를 놓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부자로 남기 위해서 투자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예를 들어서 내가 당장 10배가 나서 이건 로또거든요. 근데 대표님 로또 당첨자 중에서 끝까지 그 돈 지킨 사람 흔치 않거든요. 10%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지점은 뭐냐면 부자가 되는 것보다 부자로 남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의미를 이제는 함축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투자를 하실 때 부자로 남기 위해서 투자하신다. 네. 그러려면 당장의 성과보다도 과정이 중요해요. 예. 그래서 그 과정을 계속 차근차근 밟아나가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우리 그 대표님의 말씀 중에 오를 때는 안 팔아야 되고 내릴 때는 바로 팔아야 된다는 것은 제가 갖고 있는 상식의 정반대였어요. 그렇죠. 그게 기본이죠. 그게 뭐냐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부자로 남으려면 그런 투자 방법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되고 네.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하죠. 심리는 반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그게 왜냐면 지구에서 그렇게 끌어당겨요. 예. 왜냐면 주가가 빠지면 자꾸 갖고 있고 가지라고 막 지구에서 끌어당기고 예, 예. 그리고 주가가 오르면 팔라고 막 지구에서 끌어당겨요. 예. 그걸 이기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관성을 이겨야 부자로 남을 수 있다. 근데 주식은 단면을 딱 잘라서 오늘 2025년 뭐 2월 10일 특정한 시간으로 보면 제로섬이지 않습니까? 총액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처음에 이제 발행 주식 가격과 지금 거래되는 가격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네. 제로섬이다. 누군가의 돈을 뺏어 먹는 것이고 내가 뺏기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는 것은 매우 당견 중에 당견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는 지금 시점은 그럴 수도 있어도 흐름을 보고 변화를 보면 주식시장은 파지티브 썸입니다. 네. 네, 서로 윈윈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면 돈을 잃는 사람이 있나요? 예. 없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면 내가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16만 원에 샀다가 15만 원에 팔면은 돈을 잃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삼성전자 주가가 오른다고 그래서 누군가 돈을 잃는 사람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주식 투자는 부동산하고 좀 다르게 예. 파지티브 썸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이제 본론을 좀 들어가야 하겠는데 이제 진보를 위한 주식 투자라는 이 책에서 던지고 싶은 이제 실전 예비 투자자들에게 이제 남기고 싶었던 제일 중요한 이제 메시지는 어떤 거였습니까? 투자하자. 투자하자는 거. 일단 투자를 하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주저하시는데 용기를 좀 내자. 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투자는요 시험 공부가 아니거든요. 축구 시합 같은 거여서 네.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시작하시면서 배우고 그다음에 경험하고 또 깨닫고 그래서 길게 오랫동안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대표님도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죠? 종목 투자입니까? 지수 투자입니까? 저는 지수에도 하고요. 종목에도 합니다. 예. 그러면은 대표님 돈만 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펀드 같은 거 만들어서 운용까지 하시나요? 운용은 불법이어서 등록되지 운용은- 않으면 네. 예, 그래서 저는 운용은 하지 않고 예. 그냥 제가 투자하고 예. 그리고 뭐 투자가 이제 제 본업은 아니니까. 예, 예. 네, 네. 그래서 지금 재미 좀 많이 보셨습니다. 재미? 대통령 재미 많이 보셨다 그러던데. 그럼요. 시장이 이렇게 올랐는데. 예. 네, 네. 그럼 앞으로 어디까지 오를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 때 만피까지 간다, 코스피 만까지 간다라고 이제 좀 과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던데
워낙 지금 뭐 2,000대 중후반에서 3,000, 4,000, 5,000까지 초고속으로 온 것 때문에 6,000, 7,000 이거는 뭐 넘어설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하는데 이제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 주식시장 그리고 기업들의 가치를 객관화시켜서 세계 평균으로 놓고 보면 어느 정도까지 더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하게만 일단 분석을 좀 해보면 대한민국의 코스피가 지금 PBR이라고 그래서 네. 이게 뭐냐면 기업에 갖고 있는 자산 대비해서 시가총액, 예. 즉 주식이 몇 배 이상 받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지표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1조 원의 순자산을 갖고 있으면 그 회사가 1조 원으로 평가받고 있으면 1배죠. 예, 예. 한 배라고 할게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의 순자산이 1조 원인데 시가총액의 전체 금액이 2조 원이면 2배가 되겠죠. 예. 그래서 숫자가 높을수록 일종의 평가를 잘 받고 있거나 고평가라고 얘기하는데 한국의 주식시장이 현재 이렇게 2배가 올랐지 않습니까? 네. 이런데 PBR이 1.6배입니다. 1.6배. 네, 그건 근데요. 어떤 의미입니까? 예. 1.6배라고 하면. 이거 단순한 건 의미가 없고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봐요. 예. 근데 이게 일본이 니케이 지수가 한 2.4배 정도 되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보다도 사실 IT 부분이나 반도체 부분이 사업이 유사한 대만은 3.5배가 넘어요.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면 일본처럼만 가도 지수는 7천이 가고 예. 그리고 대만처럼 만약 간다면 많이 가는 겁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이게 5.5배가 넘습니다. 와, 그러면은 이제 시가총액은 실제로 순자본보다 5.5배가 미국 같은 경우는 더 평가되어서 미래 가치에 대해서 아예 투자하면서 이제 맞습니다. 수익을 낸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 이렇게 정부가 하고 있는 지금 이재명 정부랑 민주당이 하고 있는 주식시장 정상화 조치가 잘 정착이 되고 또 한국의 기업들이 이익을 잘 내는 것과 동시에 미래산업 AI라든가 미래산업을 위해서 투자를 잘하고 산업이 좀 재편되는 모습까지 보이면 전 충분히 한 대만 정도는 갈 수 있다. 좀 길게 그러면은 보면. 그 말씀은 이제 만까지 간다는 거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뭐 결국 이재명 정부 안에 지금 한 4년 반 사이에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좀 열어놓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냉정하게 보고 지금까지 그러면 타국에 비해서 대한민국이 뭐 경제 수준이나 국가의 경제력 이런 것들이 뭐 손색 없이 괜찮은 나라다. 뭐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는 있다는 건 뭐 하도 많이 들어왔으니까 왜 그러면 우리 주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던 PBR 같은 게 떨어져 있었죠? 저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뭐냐면 가장 큰 원인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안 샀어요. 네. 그게 저평가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국인들은 그럼 그 저평가돼 있으면 투자하면은 일본과 그 대만에 비해서 더 많이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한국에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투자하려고 봤는데 한국 국민들이나 한국에서 자기네 주식을 안 사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대표님이 그러니까 어디 가게 가서 이렇게 뭐 살려고 했더니 예. 주인이 자기 물건도 안 써요. 예. 그럼 사고 싶으세요? 예. 뭐 안 사고 싶긴 하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투자는 나만 외국인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도 있고 국내에 있는 개미도 있고 함께 투자하면서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런 데서 이제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졌다 또는 믿지 않는다 뭐 이런 것.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애널리스트를 하면서 쉽게 말해서 이제 한국 주식을 팔러 외국에 많이 다녔거든요. 예. 그럼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제가 꼭 질문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뭐라고 생각하냐. 네. 그러면 대부분 하는 말이 뭐였냐면 한국에서 한국 주식을 안 사는데 내가 왜 사야 되냐.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은 북한 리스크인 줄 아니에요. 알았는데 한국 투자자 리스크다. 아니에요. 뭡니까? 국민연금도 계속 국내 주식을 팔고 비중도 축소해오고 한국 국민들도 미국의 엔비디아만 사고 테슬라만 사고 예. 그런데 내가 왜 한국 주식을 사야 돼? 예. 이 질문이 가장 많았어요. 이런 답변도 많아. 그러면 국민연금이 지금 이제 한국 주식을 계속 많이 사주고는 있습니까? 이제 바뀌었습니까? 이제 바뀐 거죠. 이재명 정부 들어서 그 기조가 이번에 처음 바뀐 거거든요. 국민연금이 이제 국내 주식 비중을 늘려나가겠다. 네. 이건 엄청난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통령 이제 발언 중에서 저는 이제 가장 놀란 게 지금 연금 고갈될지 모른다. 큰일 났다. 이제 2050년 넘으면 이제 우리는 연금 내는 거 받지도 못한다 했는데 200조 이상, 270조 뭐 이렇게 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이익을 냈으니까 이제 연금 걱정할 거 없다. 와, 이거 발상도 획기적이지만 야, 이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느냐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주식시장을 해외의 평균 수준만 높여놓더라도 그렇죠. 국가의 부가 아니라 국민들이 연금 내놓은 거 이 부가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갈라쓰는데 별 문제도 없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놀라운 점이 있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국민들이 같이 일종의 부가 증가할 수 있고 부자가 되는 그런 모습을 만들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추진하는 시장의 정상화가 결국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지만 이것이 갖고 있는 다른 측면의 이런 해석은 국민연금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게 있고 네. 또 하나는 비슷하게 보는 게 이제 대통령의 그 보건의료 정책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우리 국민연금과 함께 지금 이제 건강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재정을 튼튼하게 하는 건 국민들을 건강하게 만들면 되잖아요. 병원 안 가게 하면 네. 되는 이런데도 과감하게 투자를 할 것이다. 그래서 설탕세 이런 이야기 지금 뭐 설탕 부담금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도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시도해 보지 못했던 것은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을 튼튼하게 하고 국민은 더 건강하게 편하게 살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이재명식의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놀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제가 보는 건데 일단 관점이 좀 다른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사물이나 상황이나 어떤 상황을 판단하는 관점이 좀 다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실용적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최대한 실용적으로 어떻게 풀 건가. 그런 측면에서 주식시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한민국에 쌓여오는 그런 문제들을 실용적으로 풀 수 있는 어떤 그 기반? 네. 이런 게 주식시장이 될 수가 있다. 그 약간 제가 이제 좀 삐딱선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이제 주식 시장이 이렇게 정상화된 과정에서 5,000p 달성을 하고 나니까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벌었느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재용 회장이 제일 많이 번 것 같아요. 한 10조 원 이상 이제 자기 주식 평가액이 높아졌는데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에서 식사하면서 자, 지방 투자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돈 더 벌자 이렇게 이제 하는 모습을 보면서 확실히 이재명 대통령은 거래명세표는 확실히 내놓는다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지만 대한민국 기업들이 대통령한테 엄청 고맙게 생각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부가 증가했고, 예. 그러니까 과거하고 그러니까 다른 접근이 가능한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제 막 그런 재벌들도 우리로 말하면 재벌들도 예전에는 상속세 내려면 막 지분도 많이 덜어내야 되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조금만 팔아도 엄청 돈이 생겼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가 과거하고 다르게 실용적으로 문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도 부자 만들게 하고 부자 아닌 사람도 부자를 만들 기회를 만들어 주고. 그런데 이제는 그 두 번째가 문제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부자가 아닌 사람들 그리고 일종의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한테 과연 기회가 열어지고 있느냐. 그 점에서 좀 정부라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금 대통령이 이제 내수 시장을 이렇게 활성화시킨다 뭐 이런저런 것들 계속 생각은 하고 발표는 하는데 여전히 이제 체감하는 경기는 아주 안 좋다. 맞습니다. 2월 들어서 지금 뭐 더 안 좋다 이런 이야기가 현장에서는 계속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실제 느낌은 어떻습니까? 자본시장만 좋고 나머지 지금 다 안 좋다. 이런 이야기 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고 가장 큰 이유는 환율 때문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환율이 오르다 보니까 수입 물가가 오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민생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이런 물가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거든요. 또 하나 뭐냐면 사실은 이게 주식시장이만 좋다 보니까 이게 선순환이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되냐면 일종의 부의 효과라고 그래서 주가가 오르면 사람들이 주식을 조금 팔아서나 배당을 받아서 소비를 증가시키는 것까지 연결이 돼야 하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 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 과정에는 있습니까? 지금 실제로 이제 좀 팔아서 돈을 내수 시장 뭐 좀 개인적으로 소비를 좀 더 한다지 이렇게 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더 주식 투자를 더 많은 국민들이 예. 좀 더 많은 금액을 해야 됩니다. 예. 이런 상황으로 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 있는 사람만 돈을 벌게 되면 그게 일종의 주식시장에서 부의 효과가 나타나기 좀 힘들거든요. 네. 예. 그래서 부자들이 주식해서 돈 더 많이 벌면 뭐 할까요? 주식을 더 사거나 예. 아니면 부동산 사러 가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주식에 이제는 지금도 오르는 상황이긴 하지만 주식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모두 다 함께 해야 되고 또 대중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강조드린 겁니다. 그게 비단 우리가 같이 뭐 빈부격차도 줄이고 사회적 불평등도 줄이는 것과 함께 경기의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서도 되게 중요한 조건이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재벌 회장들 식사하면서 이제 투자를 좀 많이 하자 그러고 뭐 고용 창출을 얼마를 하겠다고 이제 그 대한상의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저는 이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서 기업이 어쨌든 뭐 회사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고 뭐 대주주는 실제로 돈을 엄청 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결국 새로운 투자를 통해서 좀 선순환 또는 생산성 있는 투자를 통해서 이걸 사회로 빨리 넣어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본이 자본을 먹고 살리고 키우고 이렇게 정식하는 방법이 아니고 이것이 이제 투자가 제대로 돼야 하는데 뭐 대기업은 저렇게 나와서 이제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서 혜택을 보는 많은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제조업이든 뭔가 생산과 관련된 데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투자 성향은 어떻습니까? 한국 기업들이. 지금은 거의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가치만 자기들이 가져가는 거. 그렇죠. 근데 이제 기업의 투자라는 건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투자가 증가하는 거하고는 일종의 인과관계가 좀 적고 네. 기업에 투자하는 거는 어떤 산업의 큰 변화에 따라서 새로 신규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경영자의 의사 판단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기업의 역할이라는 게 투자를 확대하고 또 내수에다가 또 집중하고 또 하나 뭐냐면 고용도 증가시키고 그런 뭐 의무가 좀 있는 거죠. 네. 부동산 문제 좀 가보겠습니다. 대통령 연일 나와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부동산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기득권 그리고 피눈물을 흘리는 청년들의 편에 서서 집이 없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이제 양도세 중과 유예부터 확실하게 일단 하겠다라고 하는 저런 이제 좀 강력한 의지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평가라고 하기에는 일단 먹힐 건 같습니까? 네. 그러면 그 먹히는 것은 일시적인 감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안정화 기조로 가는 출발선은 됩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 한 개로 끝날 문제는 아니에요. 네. 그런데 스타트는 굉장히 잘 끊고 있다.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러면 이제 서울에서 다주택자는 일단 집을 다 팔아야 되는 거죠. 한 채만 남겨놓고. 아니 뭐 의무 강제는 아닙니다. 아니 물론 그러면 이제 양도세를 많이 내야 됩니다. 그렇죠. 나중에 많이 내야 되니까. 그럼 계속 가지고 있는 수도 있겠네요. 안 팔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어쨌든 시장에서 이제 이번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SNS에 글을 올리고 부동산을 얘기하는 것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개별적인 사항보다도 뭐 예를 들어서 양도세 중과가 이제 다시 부과된다고 그래서 다주택자가 물건을 내놔서 집값이 뭐 빠질 거다 안정됐다 이런 어떤 미시적인 사항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정책의 신뢰를 어쩌면 찾을 수가 있겠고.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부동산의 문제는 뭐냐면 아무도 부동산 정책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어요. 네. 반대로 했지. 예를 들어서 집을 팔려고 그러면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정책의 신뢰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주도로 하고 있는 이 정책의 방향성이 정책의 신뢰를 찾기에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을 지금 갖고 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중요했거든요. 하기로 한 거 나 하겠다. 네, 예. 이 메시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안정이나 아니냐 이전에 정부가 지금 원래 하기로 했던 것을 약속을 그대로 지킨 거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죠. 정책의 신뢰만 갖게 되면 네. 의외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안정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갈 거라고. 현재 매물이 나오는 추이는 어떻습니까? 정부의 예상치보다 좀 적게 나온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제가 오늘 지표를 보니까 뭐 강남 일대에서 매물이 증가하고 있는데 9% 정도 증가한 것 같아요. 이재명 네. 대통령이 발언을 시작한 이후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경제 지표를 읽을 때 추세가 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추세가 바뀌었다는 게 의미가 네. 일단 있고요. 향후로 좀 매물의 증가 속도를 좀 봐야 되죠. 그래서 어쨌든 큰 흐름은 지금
바뀌고 있다. 일단 매물은 나오고 있다. 네. 왜냐면 중과에 대한 부담이 이제 엄청 생겼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호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게 더 중요한 이거는 이제는 집을 팔고 난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이제 분위기를 파악을 좀 하게 되는 거죠. 호가가 떨어졌다는 것은 뭐 강남을 기준으로 보면 얼마 정도로 지금 떨어졌다고 보면. 그게 뭐 워낙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제가 평균적으로 보니까 한 5%에서 10% 떨어진 것 같아요. 호가는. 예, 그럼 더 올라갈 가능성 일단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맞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예. 타 지역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강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고 하는 지역들의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거기도 매물이 나오고 가격이 좀 안정세입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되고 있죠, 거기는? 그런 아직 뚜렷한 움직임은 아닌 것 같아요. 강남을 제외하고는. 예. 그건 왜냐하면 다른 지역들은 양도 차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뭐 또 가져봐야 뭐 많이 가지고 있지 않고 오히려 강남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갖고 있는 사람 훨씬 많을 테니까. 그리고 강남에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예. 양도세에 더 민감한 거죠. 그런 것이고. 어쨌든 이제 정책 신뢰도가 이제 확보되면 평소에 이제 보유세 예를 들어서 뭐 20억 이상, 30억 이상, 특히 50억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월세 개념으로 아예 보유세를 1년 단위로 정해놓고 매월 이렇게 징수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펴셨지 않습니까? 네, 네. 보유세 문제까지도 대통령 건드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두 가지 발언을 하셨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도세가 중과되면 안 팔면 된다. 예. 그러니까 그 기사를 링크하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대통령이 아니 갖고 있는데 더 부담될 수도 있을걸요. 네. 자, 이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보유세를 이제 일종의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제는 아까 50억 뭐 이런 얘기 하셨지만 기자간담회 하면서 50억 얘기를 이제 하시잖아요. 이제는 예. 네, 50억 뭐 보유세 얘기가 있는데 시중에서 떠도는데 내가 한 얘기는 아니다.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것처럼 이제 보유세를 좀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저는 염두에 두고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대표님한테 말씀드렸던 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느꼈던 것은 일단 1가구 1주택이 거주하는데 50억 이상이다라면 일단 제외하고 네. 그 외에 거주 용도가 아니라 투자 목적이나 뭐 이런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다주택의 50억 이상에 대해서는 네. 세금을 제대로 매기자라고 했을 때 다만 유예 기간을 올 연말까지 준다. 그렇죠. 뭐 1년 정도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시장의 부동산을 추가적으로 구매해서 가지고 오는 이익은 이제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확실하게 인지되도록 하면 왜 이 정책 정도를 이 정부에서 못 쓰죠? 이런 거는 써도 될 것 같은데요. 예외를 좀 주고 빠져나가도록 하고.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동안 못 썼죠. 예. 그러니까 이 정부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쓸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동안 못 썼는데 저는 어떤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걸 떠나서 정치적인 이유라고 보는 거죠. 일종의 표 계산. 표 계산이 50억짜리 이상 있는 사람이 그것도 두 채, 세 채를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의 표가 뭐 중요하냐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서 혹시 이게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50억 이상으로 부과하면 50억 이상의 아파트만 가진 사람이 피해 본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30억, 20억, 10억도 나중에 나도 저렇게 될 텐데 저기다 매기면 나한테도 영향이 있네? 그러면서 표를 안 찍어줄 거라고 해석을 합니다. 정치인들이. 예. 그 정도로 상황을. 실제로. 예. 그래서 과거에도 그래서 종부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주택 주거용으로 가지고 있는 이 집값은 아무리 높든 낮든 뭐 내가 사는 것이니까 뭐 그 시장은 객관적으로 자본주의사에서 인정을 해주는데 투자 목적으로 한 채 더 가지고 있는 것이 고가다라고 하는 것에 통제하는 것이 표와 연결이 되는지 아닌지 뭐 저는 사실 잘 몰라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 그것이 부동산 가격의 거품을 만드는 주 원인인 같으면 아예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있어서 보유세를 촘촘하게 따져보되 뭔가 지금 강하게 정책을 하고 얼마 이상에 대해서는 아예 보유 자체가 안 된다라는 방식으로 가고 그걸 갖고 싶으면
아예 초고가 주택 거주용으로 한 채만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들었을 때 다시 한번 더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그걸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자고. 근데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답변이 그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지향하고 있는데 거기에 세금 매기면 그 지향하고 있는 사람들도 쉽게 말해서 우리를 지지 안 할 거다. 아, 그건 참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의도의 선수로 하면 뜻이죠. 아니면 뭐 여차하면 출마하면 하셔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이거는 진짜 하자. 아니 근데 제가 볼 때 이제는 좀 인식이 바뀌는 것 같아요. 예. 하도 이제는 뭐 떠들고 이러니까 네. 조금씩 이제 생각을 달리하는 것 같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50억 아파트는 0.9%밖에 되지 않는다. 예, 예. 거기를 왜 두려워하느냐. 예. 그것도 직접 살고 있는 사람은 제외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은 이미 돈을 엄청나게 벌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왜 거기에 눈치를 보고 정치적으로 해석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또 하나 하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본인들이 거기 사니까. 이 답이 이제는 사실은 제가 아는 정치인들이 50억 집에 산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진짜 여유적으로 그 사람 빼고는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좀 이렇게 주도하는 것보다는 하여튼 민주당에서 집권 여당으로 이런 문제 좀 다루었으면 좋겠는데 결국 이제 다주택자가 이제 지금 뭐 집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논리적으로 요건 하나 여쭤보고 전세 시장이 이렇게 말라버린 것은 다주택자들이 시장에서 전세 공급을 하는 그 역할도 한 거 아니냐. 근데 이걸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면 전세 시장이 없으면 서민들 더 어려워지는데라는 논리로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대표님 조건이 필요해요. 그게 네. 성립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다주택자가 아파트를 사서 다주택자가 되지 않고 지어서 다주택자가 됐을 때만 성립하는 조건이에요. 아, 예. 근데 우리나라 다주택자들은 시장에 있는 걸 샀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공급자가 아니었어요. 예, 예. 예. 그건 의미가 없다. 오히려 그러면서 가격만 올랐기 때문에 예. 오히려 전세와 월세 가격을 폭등시킨 주범이었죠. 자, 그러면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걸 지금 구분하는 정책이나 제도는 있습니까? 다주택자가 공급용으로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스스로 뭐 주택 그 빌라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뭐 소형 건물 요즘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처럼 이것들은 좀 양성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뭐 집을 뭐 띄엄띄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은 좀 통제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공급을 결국 돈 가진 사람이 좀 더 지어줘야 좀 상대적으로 집을 구하는 사람이 낮은 세를 이제 내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이제 그 민간 영역의 개인의 이런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한 이런 시장을 좀 활성화시킬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설임대에 대해서 일종의 구분해서 지원해주는 법이 있긴 한데 조금 더 이제 과감한 혜택이 필요하긴 하겠죠. 예. 그런데 그거는 개인이 또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일종의 이제 기업을 통해서 신축하고 임대하는 시장을 또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그런 일종의 자본이 많지 않습니다. 그 펀드 같은 거 좀 만들어서 전에 주창하셨듯이 이거 딱 만들어서 하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회사를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죠. 이런 거를 소형 펀드들이 리츠나 예, 펀드나 이런 걸 통해서 활성화시켜서 그렇죠. 주인이 100명이 있고 우리 나와서 이거 쉐어하자. 나눠갖고.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혁신적인 방안들이 사실 필요한 건데 아직까지 한국에는 그게 안 되고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정부에서 제도를 만들어서 저 정권사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엄청 잘하지 않습니까? 이게 저 금융 구조화 같은 거 하고 펀드 모아서 활용하고 이러면 이런 것들도 오히려 주택 공급에서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을 정권사에 위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하면은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뭐 예전에 보니까 제가 P2P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그냥 허가받아서 500만, 1000만씩 모아서 10억, 20억 투자하고 그런 건 볼 때마다 굉장히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왜냐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게임처럼 하는 것인데 이거는 뭐 실체도 없는 어디다 투자를 했다가 떼이는 것보다는 딱 정확하게 나와 있는 땅에 무엇을 지어서 정부에서 세제 혜택을 주고 그거를 나눠 가지면 저도 그러면은 뭐 뭡니까 빌라 같은데 또는 그 요즘 오피스텔 같은데 뭐 지분도 가지고 있으면 엄청 수익률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런 제도도 한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검토는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검토에서 끝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부는 굉장히 그런 사업을 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갖고 있는 게 예. 일단 인허가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공공토지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펀드를 구성하거나 리츠를 만들어서 그런 사업을 하기에 되게 유리한 위치에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지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는 아마 이런 정도까지 고민을 하시다가 이건 지금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그 뭐 좀 장벽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에도 정부에서 공급 정책 할 때는 대규모 공급을 어떻게 이루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집중해서 또 시간도 정해놓고 이제 하고 있지만 민간의 자율적인 영역에서는 금융이 이 제도를 관리하는 요즘 PFV 같은 거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만들어서 소형 단위에도 정보사가 열심히 영업해서 여기에 뭘 만들고 상품을 좀 제한하고 5년간 운영하고 엑시트하고 대신 그때는 뭐 범위제 같은 거 혜택 주는 게 지금 예전에 리처 뭐 펀드도 다 이런 혜택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죠. 이런 부분에 대한 활용들을 할 때 이광수 대표님을 꼭 정부에서 데려와서 좀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고 있습니다. 네. 자, 결국 이제 서울 집값이 잡힐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좀 질문해야 되는데요. 잡힐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또 잡힌다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냐 이런 것들도 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책의 설계 그리고 신뢰성만 갖게 되면 특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의 일종의 안정세는 빨리 찾을 수 있다고 네. 보고 있고 안정세라는 건 제가 생각하는 안정세의 기준은 다르거든요. 네. 그건 뭐냐면 하락이요. 예. 집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는 건데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이제 서울의 아파트 구입 물량 지수라고 이런 지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중간소득의 가구가 대출을 일으켜서 살 수 있는 아파트의 양을 측정하는 건데 네.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서울이 100채 중에서 3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10년 전에는 이게 20채였거든요. 예. 저는 이 정도 수준으로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어. 그러면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그럼 30% 하락해야 됩니다. 지금보다 30%. 그는 강북도 마찬가지입니까? 아니요. 일종의 우리나라 그러니까 서울에서 지금 12개의 지역은 4년 전보다 가격이 낮거든요. 아, 25개 중에서 12개 지역은 4년보다 낮습니다. 네, 네. 주로 강북에 다 포진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이 그렇게 하락하기에는 되게 어렵고요. 예. 그러니까 오른 지역들. 예. 그 나머지 지역들이 한 20, 30%가 떨어지면 네. 이제 평균적으로 중간 가구의 가구들이 대출을 일으켜서 살 수 있는 아파트의 양이 한 15채에서 20채 정도 되면 네. 그 정도면 이제는 시장이 정성화됐다고 보는 거죠. 근데 선별적으로 특정 지역에 돈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사는데 뭐 우리가 사는 집이 30억이든 50억이든 70억이든 뭐가 문제냐라는 식으로 그 시장은 별도로 열어줘야 된다는 것과 그 시장을 일정하게 통제하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 걷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시장은 쉽게 말해서 강남이 좌우하기 때문에 예. 강남 집값을 잡지 않고는 그러니까 계속 일종의 활화산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발화 지점을 명확하게 불을 끄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걱정은 또는 실제 상황은 그러면 강남 집값은 이재명 정부는 잡을 수 있습니까? 잡을 수 있죠.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분위기로는. 전 충분하다고 봐요. 아, 그래요. 정책만 잘 설계되고 예. 지금 하는 대로 잘 대통령의 말처럼 실제로 실행을 하고 그리고 법이 만들어지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자신감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과거에는 이게 좀 안 됐던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전 세계 집값이 막 오르고 있을 때 한국도 오른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 집값이 조금 이제 하향 추세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정책을 잘 만들면 충분히 그 흐름에 쫓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주식은 이렇게 계속 오르는 것일수록 국부가 더 커진다. 부동산은 오르면 오를수록 이것은 거품이 일어서 오히려 경제를 망칠 수 있다. 이것도 좀 설명하면 해주시죠. 왜 그건 주식은 쉽게 설명드리면 주식은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막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은 주식을 안 산 사람밖에 없죠. 근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건 제로성 게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집값을 높게 올라서 높게 팔면 누군가 대출을 일으켜서 높게 사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일종의 얻는 사람이 있으면 잃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생산성이라든지 자본의 원활한 흐름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 나라 중에 급격하게 오른 나라 중에 사실 뭐 경제가 좋아지거나 아니면 어떤 투자가 활성화되거나 이런 나라가 없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거든요. 네. 또 하나 부동산이라는 건 생산성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뭐가 좋아지나요? 고용이 증가합니까? 투자가 증가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네. 대출만 증가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부동산하고 주식하고는 완전히 다른 자산의 모습을 띠고 있죠. 이제 한국 경제 전반이 올 2026년도에 크게 도약할 것이다. 대전환, 대도약 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재명 정부 올 연말에 2026년 말에 성적표를 매기면 경제 전반의 성장률 이런 것들이 우리 기대 이상 올해 지금 성장 전망이 어느 정도 됩니까? 1% 후반대고 전망하고 있는데 전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수출 기업들이 예. 이 상태로만 유지가 된다면 충분히 뭐 목표 달성은 가능하고 목표 달성 가능하고 그리고 전 2% 중반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그걸 결정짓는 핵심적 변수는 일단 수출 시장. 수출이죠, 수출. 그럼 반도체, 조선 뭐 맞습니다. 이렇게 뭐 이제 자동차도 예. 그렇고 이런 수출들 특히 반도체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건데 실제 전망은 어떻습니까? 반도체는 올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전망이냐면요. 지금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에 영업이익을 20조 원 정도 냈는데 올해 전체 최대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가 200조 원까지 나왔거든요. 와. 그럼 어떻게 했냐면 지난해 4분기가 전분기보다 2배 정도 증가해서 20조 원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또 2배 이상이 계속 증가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 한 40조 정도 나올 수 있고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80조까지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200조까지 최대가 200조까지 지금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보면 반도체가 지금 뭐 이렇게 팔리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쉽게 말해서 따는 당상이죠. 하이닉스도 똑같은 거죠. 똑같은 네, 것이고. 네. 아니 좀 어리석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시장이 왜 이래 좋습니까? AI로 가니까 이제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겁니까? AI 시대로 가면서 그 가시적인 AI 시대의 모습을 보는 순간 사람들은 뺄게요. 기업들이 투자를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개인이 물건을 사고 이런 게 아닙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투자를 엄청나게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런 거죠. 뭐냐면 자동차가 막 생겨나면서 아스팔트가 깔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두 가지 과정. 자동차가 가야 되니까 휘발유를 넣어야 됐죠. 네. 그다음에 또 아스팔트를 까야 되니까 휘발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유가 폭등하거든요. 두 가지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이런 시대의 큰 변화, 산업의 변화. 지금 AI 시대에서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 만들고 그래서 AI 시대가 오니까 자율주행 자동차가 다녀야 돼요. 네. 그다음에 로봇이 이제 막 나온다고 해요. 근데 이 안에 다 반도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메모리 용량이 이제 정말로 상상 초월의 천문학적인 용량들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 이게 기술을- 완전 예전에 원유처럼 역할을 해요. 그러면은 원유 생산국이 어디냐? 그래서 사우디는 사실 그 이전에는 어촌이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대한민국이 이제 과거 70년대 원유와 똑같은 반도체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마이닝하면 이게 발굴 뭐 이렇게 하는 전 그럴 수도 있다. 야 다른 나라는 도저히 못 따라옵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이 따라오려고 하는데 이제 쉽지 않는 상황. 이 기술은 단기간에 따라잡기 어려운 모양이죠. 어렵죠. 그리고 뭐냐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따라오게 텐데 우리도 가지 않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격차를 쉽게 쫓아오기가 힘든 거죠. 예. 어쨌든 이제 그런 패턴은 올 한 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면 그게 이제 샤워링이 돼야 될 거 아니고 다른 사람하고 다 나눠 가져야 하는데 특정 산업에만 이렇게 수출이 초호황이고 나머지는 재미없거나 특히 내수시장 쪽은 더 어렵다 이런 이제 양극화 그게 문제인 거죠. 예 어떻게 이거는 해소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주식 투자를 한다. 주식 투자를 한다. 저희가 뭐 반도체를 어떻게 생산할 수는 없으니까. 예. 이제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거기에서 반사적으로 얻는 이익을 이제 얻어야 되고요. 네. 이제 그거가 자연스럽게 일종의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발판을 또 마련해야 되고 정부에서는 이제 반도체가 호황이니까 반도체를 통해서 한국의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투자가 원활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줘야 되고 그런 것들은 이제 병행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자영업은 사실상 붕괴 상태다. 이것은 뭐 반도체처럼 기술 혁신 이런 걸 이루어서 하기도 어려운 구조적인 이유가 있는데 이거는 어쨌든 사람들이 좀 많이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기본소득 또
뭐 민생지원금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해 가지고 선순환 구조로 만드는 데는 우리나라 재정 여건 이런 건 굉장히 어렵습니까? 어떻든 굳이 인프라 같은데, 인프라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인프라 관리 비용들 있지 않습니까? 뭐 늘 이야기하는 뭐 보도블록 까는데 도로 또 포장 언제 해야 되는데 이런 저런 걸 다 따져보면 그런 거 좀 줄여서 예산 중에 상당 부분을 오히려 시민들의 실제 필요한 생활 필수품을 사거나 식당 이용하고 이런 데 좀 과감하게 좀 이렇게 자영업을 유지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렵습니까? 그거는 이제 긴급한 상황일 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예. 지금은 조금 더 이제 중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하긴 한데 네. 이게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느냐 그리고 선순환을 과연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은 정부에서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투자, 그러니까 공공투자 그리고 정부 지출 확대 이런 것들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조금 네. 더 길게 보면. 그래서 투자를 공공 투자를 확대해서 고용을 증가시켜서 거기에서 거쳐서 소비가 증가하는 건데 아주 긴급한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내란이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그때 긴급 생계 지원비가 나가는 방안을 이제는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건 아니다. 네. 지금은 그런 어떤 재원으로 그런 예산으로 투자를 활성화해서 예를 들어서 고용을 확대되고 고용이 확대되면서 소비가 증가하는 쪽으로 연결되는 게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는 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이제는 조금만 여유를 갖고 오히려 그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다. 오늘 대표님한테 말씀드리면 이제 내가 이제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급여생활자거나 뭐 연금을 일단 따박따박 받고 있으면 이제 주식 투자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이제 자영업자가 만 800만 뭐 줄어들어서 650만 이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자영업자들이 이 방송을 실제로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근데 장사 여전히 안 된다. 물론 뭐 개인이 잘못해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시장 자체가 아예 말라버렸고 또 당장 저녁에 우리 만나서 또 폭탄주 안 마신 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소비 패턴도 완전히 좀 바뀌어버렸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시장이 급변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존재할 수 있느냐. 개인 소사업자, 개인 사업자 또는 중소기업들은 나름대로 생존을 해야 될 텐데 혹시 조언을 좀 해주실 만한 내용이 있는지 지금 이런 위기 국면에서 어떻게 내가 계속 좀 헤쳐나가야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에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을 안 해도 순환이 빨라지면 좋아지거든요. 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내가 소비를 많이 하거나 돈을 서로 막 바꾸기만 해도 경제가 성장하거든요. 이제 그 지점에 뭐 천착해서 말씀드리자면 일종의 아까처럼 민생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지금 올해도 이제 정부 예산이 최대로 들어가는데 그게 일종의 이제 투자 쪽에 맞춰져 있는데 투자가 하면서 이렇게 넘쳐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주식시장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주가가 오르면 당연히 배당이 증가하고 주가가 오르면 이제 소비가 그에 붙을 겁니다. 이제 내가 자산이 증가하니까 쉽게 말해서 맥주 한 잔이라도 더 먹게 되고 이런 효과도 이제 기대해 볼 만하고 또 하나 이제 결정적인 건 뭐냐면 부동산의 개혁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네. 뭐냐면 가장 소비를 많이 해야 되는 20, 30대 특히 30, 40대가 돈을 안 써요. 왜 안 쓰냐면 집을 사야 되고 또 빚에 시달리다 보니까 과도하게 부채를 갖고 집을 사다 보니까 원리금 대출 받느냐고 지금 소비가 말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거다. 변화가 일어나면 사람들은 이제 부동산에 매달리지 않게 되겠죠. 금리 문제는 왜 손을 못 댑니까? 이것도 부동산 때문이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서 이자가 많아서 고통받는 사람도 있고. 네. 그래서 금리를 낮춰줘야 된다. 맞아요. 금리를 낮추면 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다.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만 잡으면 금리가 낮아지면서 경기가 좋아질 거거든요. 부동산은 그래서 잡아야 돼요. 예. 그래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이제는 고민하는 거고.
참 어렵긴 어렵다, 그죠? 그러니까 대출을 갖고 있는 뭐 연끌한 사람들 이자 때문에 죽어나는데 지금 계속 지금 담보대출 금리는 올라가고 있으니까 더 쓸 돈이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쓸 돈을 좀 여유를 주는 거는 국가가 좀 개입을 해서 금리를 낮춰주는 건데 네. 그건 또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만 내려가면 금리를 낮출 수 있단 말이죠. 예. 근데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제가 볼 때 이런 세제라든가 정책만 잘 구성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희망을 좀 갖고 있습니다. 대표님 말씀 들으면 일단 주식 투자는 해야 하겠다. 그리고 지수 투자에 집중하자. 7천 갈 것 같고 만까지도 기대해도 좋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여기는 다 합의된 의견으로 오늘 제안 드릴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지금 내수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져 있는 것은 누가 하더라도 지금 참기가 어렵구나. 대통령이 갖고 계신 창의적이고 현실적이고 속도감 있는 정책이 바로바로 먹히고 있지만 일단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이 문제는 대통령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뭔가 시원한 이런 결론을 내기는 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일시적으로 민생지원금 이런 게 나서 활성화시킬 수는 있지만 과연 그게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를 좀 물어봐야 되고 또 하나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소비를 위축시키는 역할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 급여 생활자를 좀 더 많이 만들고 자영업자를 이제 뭐 국가 통제라는 말은 좀 그렇긴 하지만 너무 많으니까 일단 좀 구조조정 같은 걸 해서 뭐 탕감을 시키고 뭐 적정 수준이 대한민국이 한 뭐 500만 개다 400만 개다 딱 이런 좀 정량제로 관리하고 이런 것들은 좀 어렵습니까? 그러기에는 좀 너무 사회주의 그러니까 아니 그 사회주의를 떠나서 그렇게 하기에는 사회적 역량이 아직은 대한민국이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 문제들이 너무 많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거기까지 건들기 시작하면 이게 어쩌면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보다 하나 둘씩 차근차근 문제 해결을 하는 그 차근차근 문제 해결하는 방식을 이재명 대통령을 일단 주식시장에서 본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수출에서 또 찾은 것 같고 또 정부의 투자에서 찾은 것 같아요. 이 삼각이 같이 문제 해결에 이제 출발이 돼서 그리고 부동산 문제까지 해결되면 나머지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총량제로 규제를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택시 그리고 법인 택시, 개인 택시 나눠져 있는데 이건 총량제로 지금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의과대학 정원도 총량제로 사실 통제를 하는 거고 학교 선생님도 뭐 다 저는 그렇다고 보면 왜 이게 자유시장주의 예를 들어 자본주의 시장 체제에서 자영업은 무제한으로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자유라는 이름도 있지만 국가가 그것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이 있을 때는 총량제로 좀 규정을 한다. 그럼 그것이 자연스럽게 총량으로서 이제 지금 업종 종사자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어디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또 평생 교육이라는 문제도 있고 새로운 직업 창출에 대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만들면 우리나라 역량 정도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자영업으로 들어가면 17명 다 망한다는데 왜 이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느냐. 근데 자율적이고 뭐 누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것이냐라고 하기에는 이 시장의 불평등성이 좀 너무 강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 좀 질문을 드려봅니다. 맞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도 의미가 있는 게 일부 나라에서는 일종의 뭐 자율협약자도 있지만 네. 같은 업종에 이렇게 동일한 지역 내에 막 있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도 한국에서 이제 고민할 필요가. 그리고 그걸 거래할 때는 예를 들어서 뭐 미용실을 통제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지만 너무 많아서 시장에서 좀 이렇게 포화 상태면 그렇죠. 총량을 정해놓고 그거 거래할 때 권리금으로 주고 받으면 뭐 택시도 다 지금 우리가 사서 거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에 따라서 뭐 7, 8천에서 많은 데는 뭐 2억까지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 일종의 권리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요즘 택시하는 분들 제 주위에도 좀 계셨거든요. 좋다 그러더라고요. 한 250에서 300 정도를 그 산악연맹이라고 아시죠? 네네네. 퇴직하고 나서 뭐 우스개로 나 산악연맹 회원돼서 이러면 등산 모임에만 쭉 나간다는 건데 한 6개월 정도 다니까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퇴직자들 건강한 분들은 택시가 상당히 인기가 있고 아마 이 방송 보시는 택시 기사님도 많으시겠지만 전직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거기도 이제
자율이라는 이름인지 아니면 제도로서 이제 통제하는 것이 모르는데 저는 이제 내수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내수시장은 일종의 제가 이제는 생각하기에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는 일종의 물이 흘러서 이제 고이는 곳이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물이 더 많이 흐르게 하는 게 예, 예. 예,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은 약간 그런 문제를 더 고민하면 좋겠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뭐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지원을 이제 물이 더 많이 흘러갈 수 있게 네. 물을 막 퍼서 거기다 주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게 특별한 제가 아이디어가 없어서.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라고 토론하는 네. 것으로 뭐 충분한 네. 의미가 네. 있다고 네. 생각하고요. 네. 최근에 진보를 위한 주식 투자 책을 쓰신 이광수 대표님 덕분에 요즘 주식시장에 많이 들어갔다고 하고요. 또 주식시장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다른 또 우리 경제 전반의 상황은 무엇인지 또 내수시장은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해법은 있는지 없는지 이재명 대통령이 단순히 기발한 아이디어 수준을 넘어서 근본을 바꾸고 원판을 이렇게 정리정돈해내면서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 그리고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 동기를 확실히 부여하는 것 같아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눠봤는데 방송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도 조금 더 유익하게 이 방송 시청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스픽스몰에서 설스무셔터 판매하고 있는데요. 여러 제품들이 있습니다. 지금 댓글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명절 선물 세트 필요하신 분들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진보를 위한 주식 투자 와 연일 매진을 거듭하고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 책 꼭 주문해서 읽어주시면 더 고맙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풀샷으로 화면을 좀 띄워주시고 이 방송 봐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오늘 얘기 모두 끝내겠습니다. 함께 인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